네, 시카고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을 명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카고 파견 명령을 받은 텍사스주의 주방위군이 시카고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카고면 일리노이주잖아요. 그런데 일리노이 주 방위군이 아니라 텍사스주의 방위군이 간 겁니다. 이 법원 명령을 법원인데 중단시켰잖아요. 금지 주방위군 파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걸 우회하려고 이 지역의 주방군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방위군을 걸리 보내는 이제 우회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일종의 편법으로 도착이 된 건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금 카드 하나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왜? 이것도 법원이 편법이다라고 또다시 여기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릴 것은 뻔하니까 지금 한 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반란법이라는 반란법 선포 카드입니다. 군 투입에 대한 중단 명령을 법원이 계속 내리자 결국은 군 투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반란법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반란법. 오늘부터는 이 반란법, Insurrection Act라는 걸 용어를 좀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국 뉴스든 미국 뉴스든 이 Insurrection Act, 반란법 얘기가 오늘부터 매일 나올 겁니다. 자, 미국의 그 반란법은요, 미국 대통령이 국내 치안이 심각하게 붕괴됐을 때 연방 군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은 1807년에 제정됐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몇 차례 실제로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자, Insurrection Act. 주요 목적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폭동, 반란 또는 법 집행에 대한 불능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연방정부가 군을 동원해서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자,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방군 또는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정부의 요청 시입니다. 두 번째, 주정부가 법 집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세 번째, 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될 때입니다. 요건 예를 들어서 뭐냐면 시민의 투표권이 침해된다든지 법적인 보호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됐다든가 요럴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대통령이 반란법을 동원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반란법이 선포된 예는요. 미국의 역사가 한 250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딱 5번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포한 거는 33년 전이었던 지난 1992년 LA 폭동 때였습니다. 당시 조지 H.W. 부시, 즉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폭동 진압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요청으로 군을 파견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하고 그때하고 지금 많이 다른 게 그때는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가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주방위군이 파견됐다. 요게 이제 지금하고 다릅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주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요청이 아니라 거부하고 있잖아요. 주정부가 요청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정부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법을 대통령이 선포를 해서 군병력을 강제 투입하게 된다라면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악용이다라는 논란은 물론이고요. 법적인 분쟁도 당연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건 이같이 정치적인 논란, 법적 분쟁 등등을 넘어서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완전히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란법을 발동하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시카고 상황을 보면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시카고에는 이미 텍사스 주 방위군이 가 있거든요. 군 수송기를 타고 1,500마일 정도를 날아가서 텍사스 주에 있는 방위군이 시카고까지 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이것도 중지 명령 내릴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카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란법, Insurrection Act를 선포하는 건데, 지금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아주 위험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사회가 더 이상은 혼란에 좀 빠지지 않게 여기까지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가장 우리가 지켜봐야 할 곳이 바로 시카고다라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또 시카고에 관련된 속보가 또 나올 겁니다. 네, 그 내용이 나오면 또 곧바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놓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방정부 지금 셧다운 상태죠. 이 셧다운이 2주차를 맞이하면서 항공 운항 현장 곳곳에서 지금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인근 그 버뱅크 공항은요, 어제 그 관제탑의 인력 부족, 관제사라 그러죠. 그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 관제사의 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항공교통 관제사가 관제탑에 한 명도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여러 항공편이 줄줄이 관제 시스템이 마비된 채 운항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버뱅크 공항 뭐 바쁠 때는 또 되게 바빠요. 그런데 조금 뭐 아무래도 LA 교외 외곽 지역이니까 또 한가할 때는 조금 한가합니다만은 아마 그런 시간이었는지 다행히도 관제사 없는 그 순간에도 일단 착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오래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합니다. 라며 오늘 오후 4시 15분부터 밤 10시까지 버뱅크 공항의 항공교통 관제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정부 폐쇄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생각보다 길죠. 5시간 넘게 관제사가 없었던 거예요. 연방항공청 소속 관제사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는 나중에 이제 정부가 풀리면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당장 뭐 나중에 밀린 급여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돈을 못 받으니까 월 생활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받는 건 받는 거고 지금 당장 내가 페이먼 해야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하느냐고 병가를 낸 그런 항공사 관제사들이 절반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샤운 더피 교통부 장관은 항공 관제사들의 병가가 특정 공항이나 관제 그 특정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전역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그 중에서도 버뱅크 공항이 가장 심각했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에서는 관제사 인력이 5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버뱅크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몇 시간 정도 관제사가 없었던 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피 장관은 만일 누군가가 병가를 내고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서 개인의 그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병가 내고 우버 운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뭐 한 200~300불이라도 벌어야 내가 뭐 월 페이먼트 내지 아니면 뭐 1주이나 2주 정도 필요한 뭘 충당하지. 그렇게 하고 관제사 병가를 내고 우버 드라이버를 잠깐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샤운 더피 교통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관제사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월급은 뭐 나중에 뭐 준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왜냐면은 뭐 한 달 넘게 셧다운이 지속된 적도 있었거든요. 지난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럼 한 달 이상 셧다운이 진행되면 뭐 나중에 밀린 것 받는 것 그때는 그때 가서라도 한 달 이상 내가 급여를 못 받잖아요. 일은 했어도. 그러니까 페이먼을 못 하는 거죠. 뭐 집 페이먼, 자동차 페이먼, 인슈런스 페이먼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그래서 관제사들이 막 그런 걱정을 지금 당장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기지 페이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한 달 내가 돈을 못 받으면 그리고 뭐 자동차 할부 또 아이의 양육비는 어떻게 하지? 또 식비는 어떻게 조달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그 관제사들이 뭐 거의 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그런 그 관제사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우버라도 몰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번 주 들어서 결근이나 또는 병가를 내는 그런 관제사가 크게 늘어나서 미 전국 12개 그 연방항공청 관련 시설에서 인력 부족 상황이다라는 그 리포트가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좀 심각한 그런 12개 시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버뱅크 공항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항공 이륙이 지연된 곳, 이 버뱅크 공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항공 이륙은 그렇다 치고 이제 착륙이 가장 위험한데 일단 이륙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버뱅크 공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뉴저지주에 있는 뭐 뉴워크 공항, 또 피닉스 공항, 덴버 공항, 또 라스베가스 공항 등등 여러 공항에서 그 항공사, 관제사 문제로 인해서 항공편이 40분에서 긴 건 한 60분씩 이륙, 착륙, 지연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자, 전국 항공관제사 협회는 성명을 내고 전국적으로 완전한 자격을 갖춘 관제사는 약 11,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 6일 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돈도 받지 못하면서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다달이 월 생활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관제사 휴가를 내거나 결근을 하거나 하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는 관제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미 전국의 공항을 이용하는 하루 수백만 명의 시민들의 안전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이 같은 돌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카고에서는 근데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항에서는 이런 위험한 문제가 있는데 시카고에서는 전운이. 정리하자면 시카고에서는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를 명분으로 해서 반란법 선포를 내릴지 모르는 그런 전운이 감돌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항공 대란에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연방정부 소속 약 82만 명의 직원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연방 직원 노조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 직원 연맹이라고 있는데요. 이 미국 정부 직원 연맹이 오는 18일, 다음 주죠. 오는 18일 노 킹스데이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노 킹스데이, 왕은 없다. 라는 것이죠. 이 나라에 왕은 없다라는 그런 시위를 벌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도 한번 있었어요. 6월 14일인가 노 킹스데이가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위했는데 그 시위의 연장선상으로 제2차 노 킹스데이를 다음 주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 킹스데이 지난 6월에 1차 시위는 50개 주에서 약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참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시위 기록을 그때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았잖아요. 최근에는 지미 키멀 라이브, 그 지미 키멀 프로그램 뭐 폐지했다가 지금 다시 복구됐지만 그런 폐지시키고 하는 일종의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불만도 많이 터져 나오고 있고 또 대학 예산 삭감 등의 일종의 뭐 고등교육 탄압 뭐 이런 얘기들 불만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 불만 이런 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아주 탄탄하게 좋아하는 그런 그 그룹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 그룹도 좀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지금 이제 시위를 하겠다라고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음 주 18일 그 노 킹스데이 2차 시위 규모. 요거는 아마 지난 6월에 있었던 1차 시위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단일 시위 가장 큰 규모로 기록이 됐는데 이번에는 뭐 그보다 더 커질 것이라니까 자칫 또 이제 사회가 또 한 번 경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되는 작금의 사태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노벨 평화상 얘기를 좀 해볼까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요일 내일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즉부터 이 노벨 평화상이 받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도 뭐 여러 차례 노벨 평화상은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7개의 지구상의 전쟁을 종식시켰으니 나 같은 사람이 받지 않으면 누가 받는 거냐고 뭐 정말 본인이 스스로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수상 여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전화기를 꺼놓고 로키 산맥 등반을 하던 완전히 휴가를 떠나서 로키 산맥에서 한 달 이상 등반을 하던 한 교수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상반되는 스토리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미국의 면역학자 프레드 럼즈델 교수의 스토리입니다. 이틀 전에 이제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됐죠. 그 럼즈델 교수는 그런데 그 휴가를 내고 10월 되기 전부터 9월부터 휴가를 내고 진즉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그 미국에 있는 그 로키 산맥 그쪽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떠나면서 그 자신의 휴대전화를 워낙 산에는 뭐 어차피 터지지도 않으니까 산에 터지지도 않는데 시그널도 없는데 전화기를 정상 모드로 갖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는
시그널이 안 잡히는데 시그널을 잡으려고 안에서 계속 배러리가 시그널을 찾는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두 시간 만에 이 배러리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과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 그렇게 아예 시그널이 없는 그런 데에 들어가게 되면 이 휴대폰을 그 비행기 모드,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그래서 이 프레드 럼즈델 교수가 부인하고 같이 이 산맥을 다니면서 하이킹하고 등반하고 이럴 때 아예 그냥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1주, 2주, 뭐 한 달 넘게 뭐 잠깐 내려올 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키 산맥 여행을 하느라 이게 전화기를 거의 꺼놓고 그래서 수상자 선정 됐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한참 동안 있었던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램즈달 교수는 지난달부터 아내 로나 오닐과 함께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로키 산맥 일대, 아이다호주, 와이오밍주, 또 몬태나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산악지대에 캠핑을 하고 거기서 잠도 자고 또 하이킹을 하고 등반을 하고 이걸 계속 하면서 산에서 이제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오후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근처에 있는 그 몬태나주의 한 캠핑장에 주차해 놓은 이제 자신의 차 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 이제 드디어 시그널이 터질 거잖아요. 근데 이제 럼즈델 교수는 얼마나 무심한지 시그널이 터지는 그 주차장 쪽에 이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 모드로 해놓은 전화기를 다시 정상 모드로 바꿔놓지 않고 그냥 이제 차에서 뭐 물건 찾고 이제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통화 불가능 지역에 있다가 이제 통화되는 지역으로 왔으니까 그 부인이 먼저 그 에어플레인 모드를 끈 겁니다. 정상 모드로 바꾼 거죠. 그랬더니 정상 모드로 바꾸자마자 그 럼즈델 교수 부인의 그 전화통이 막 불이 나가 계속 땡땡땡땡땡땡땡땡 하고 문자가 땡땡땡땡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려 200개의 텍스트 메시지 왔다는 소리가 땡땡땡땡 200번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깜짝 놀라서 이거 뭐지? 하고 그 문자 메시지를 봤더니 당신네들 지금 뭐하냐?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왔겠죠. 너 뭐하니? 너 남편 노벨 그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너 뭐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막 이런 걸 보냈겠죠. 그제서야 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인이 깜짝 놀라서 그걸 보고 남편한테 차에서 막 뒤지고 있는 남편한테 여보 당신 노벨상 받았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럼즈델 교수는 그 뒤적뒤적 자기 전화기는 아직도 에어플레인 모드예요. 뒤적뒤적 차를 뒤지면서 에이 아닐걸? 그리고 이거 장난 전화할 거야 아마 아닐걸? 그러면서 계속 차에서 막 뒤적뒤적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야 당신 전화 빨리 켜봐.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이 럼즈델 교수가 전화기를 다시 정상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럼즈델 교수한테도 계속 땡땡땡땡 문자 메시지 밀린 게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던 그 순간 럼즈델 교수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물론 이 노벨위원회에서 뭐 5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계속 전화했겠죠. 막 계속 전화했겠죠. 드디어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럼즈델 교수가 받았더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입니다. 당신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라고 통보를 그때서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럼즈델 교수가 그때서야 노벨위원회와 직접 통화한 후에 진짜 내가 받게 됐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수상자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온 지 무려 20시간 후에 20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의 수상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기록이라 그래요. 뭐냐면 노벨위원회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에게 당신이 수상자다라고 연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래 걸린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20시간이 조금 넘게 연락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노벨상 수상에 이렇게 무심한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하죠. 네. 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 속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한국 물품 이게 즉 한국 물품의 수입이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상무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의 10대 수입국 순위에서 이제 이번 주에 조사를 한 거예요. 지난 7개월 동안 한국은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10등.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작년에 미국 내 수입국 7위
7등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불과 몇 달 만에 10등으로 밀려난 겁니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의 급격한 순위 하락은 관세 정책의 영향을 다른 경쟁국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죠. 작년에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대만이나 아일랜드, 스위스가 올해는 한국을 추월해서 7, 8, 9위로 올라갔고 한국은 10등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왜 피해를 덜 받았느냐? 이제 관세 정책의 여파에 피해를 받는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게 이제 한국은 좀 많고 또 한국은 대표적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어떤 그 제재가 좀 높아지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파운드리라고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 파운드리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생산해 주는 겁니다. 반도체의 설계나 이런 것은 정말 그건 탑 시크릿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서 그 설계를 다 하면 그 설계를 받아갖고 그 설계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 이런 회사죠. 그 파운드리 부문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의 경우에 순위가 작년 8위에서 올해 5위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수입 시장 내의 그 입지 축소는 다른 나라보다 더 이렇게 축소가 되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이제 파운드리도 물론 그렇지만 그거는 좀 뒤늦게 받았어요. 반도체는 나중에 관세를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게 이제 자동차, 철강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그다음에 기계, 철강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고율 관세 대상이 우선적으로 되면서 그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순위가 7위에서 10위로 이렇게 밀려났다라는 분석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이 제조업이 발달해서 한국과 무역 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 역시 작년에 5위에서 올해 8위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3계단 밀렸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좀 올라갔다 그랬죠. 네, 대만도 반도체는 많이 하지만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밀려나니까 조금 순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도 영향을 받게 되면은 즉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 또 이 순위 대만도 당연히 밀릴 겁니다. 밑으로. 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한 10% 정도 인하한 가격에 저가 좀 모델을 내놓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 10% 정도면은 한 4만 5천 불에서 한 5만 불 사이가 낮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이 딱 맞았어요. 자,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기존보다 저렴한 모델 Y와 모델 3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베스트셀링 전기차 모델 Y 그리고 모델 3의 저가형 버전인 스탠다드가 공개됐습니다. 자, 모델 Y 스탠다드 가격은 4만 달러 아래인 제가 어제 예측한 거랑 가격 똑같습니다. 39,990달러. 제가 그랬죠. 이게 대충 한 10% 깎으면 한 4만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10불 정도 더 깎아서 3만 달러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아마 그랬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39,990달러의 모델 Y 기본형을 공개했습니다. 새 모델 Y 기본형은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전에 그 5,000불 비쌌던 것보다 좀 양보해야 하는 것도 많아요. 인테리어도 좀 단순해졌고요. 또 주행거리도 한번 풀리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도 기존에 357마일에서 요거는 이제 321마일로 좀 줄어들었고 스피커 숫자도 좀 줄어들었고 뒷좌석에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격을 낮춘 게 아니죠. 있는 거 막 뜯어갖고 그거 뜯은 만큼 돈을 덜 받는 거죠. 이걸 가격을 낮췄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가격을 낮춘 게 아니죠. 그냥 싸게 만들어서 싼 차를 출시한 거죠. 이름만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찌 보면 약간 트리키한 버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싼 거 모델 3가 있는데요. 요거는 또 지금처럼 막 뜯어가지고 기존에 한 39,990불이었는데 요거는 36,990불 36,990불로 모델 3를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 아니 가격을 낮춘 게 아니라 그렇게 싸게 책정을 해놓고 싸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 모델 역시 주행거리가 낮아졌고요. 일부 편리 기능이 없어졌고 스피커 몇 개 뜯었습니다. 뒤에 터치스크린 없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저도 저희가 웬만하면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트리키하게 모델을 내놓고 가격을 낮춘 건 정말 좀 트리키하다라는 생각에 이게 무슨 가격을 낮춘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뜯어갖고 거기에 맞게 가격을 맞춘 거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좀 냉담한 반응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싸게 내놓습니다. 어쩌고 한 그날 한 이틀 됐죠? 그날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5%나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비슷합니다. 자, 끝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샤워를 하루 중에 언제 하시나요? 1번 아침에 한다.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한다. 2번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한다. 저녁에. 2번. 자, 3번은 나 아침에도 하고 집에 밖에 나갔다 와서 저녁에도 하는데 2번 하는데 네, 그렇게 한 3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샤워를 아침 또는 저녁 중에 어느 때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을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는 시간 동안에 어차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땀을 흘리는 만큼 아침에 샤워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자, 영국 레스터 대학교의 미생물학자 프리스톤 교수는 아침에 샤워하는 것이 훨씬 더 위생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에 깨끗이 씻고 잔다 하더라도 결국 잠자는 동안에 최대 280ml의 땀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흘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5만 개 이상의 피부 세포를 배출하게 된다라면서 이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땀 냄새가 살짝 나는 것이다. 때문에 아침에 샤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잠잘 때 많이 이렇게 뭐 피부도 좀 떨어져 나가고 각질도 떨어져 나가고 또 이제 땀도 좀 알게 모르게 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미생물을 좀 깨끗이 털어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위생적이다. 이제 그게 이제 아침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실제로 피부 1평방 센티미터, 그러니까 1 스퀘어 센티미터당 최고 100만 마리의 세균이 서식하고 땀샘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노폐물을 그 세균은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침에 싹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린스턴 교수는 저녁에 하루 종일 쌓인 땀과 채취를 씻겨내는 것도 좋지만 자고 있을 때에 발생한 그런 땀과 미생물을 씻는 것이 굉장히 위생적이고 또 하루를 또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라면서 아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저녁 샤워의 장점을 말해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영국 의학협의회의 주세페 아라고나 박사는 낮에 외출해 있을 동안에 몸과 머리카락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 먼지, 분진, 뭐 여러 가지 또 세균, 뭐 바이러스 막 등등등 또 알러지 물질 등등등 이런 것이 붙는다면서 이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씻어내지 않으면 뭐 침구에 묻을 수도 있고 또 그게 나중에 숨 쉬면서 코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녁 샤워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플러스 보너스적인 건 뭐냐면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자면 저녁에 수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또 저녁 샤워를 추천하는 그런 연구 또 그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BBC가 종합한 13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샤워를 하면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게 입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살짝 상승했다가 살짝 다시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신체가 잘 시간이다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자는 모드로 신체가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하루 한 번 이상 샤워를 한다면 본인에게 지금 제가 이제 말씀 쫙 드렸잖아요. 본인에게 필요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미생물학자인 홀리 윌킨슨 박사는 샤워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건강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침이나 저녁이나 언제 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깨끗이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샤워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활 패턴을 따라서 샤워하는 시간을 뭐 달리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윌킨슨 박사는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직업이라면 저녁에 샤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또 하루에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라면 자고 나서 아침에 샤워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장단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샤워, 아침, 저녁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샤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잘 때 내가 사용하는 이불, 베개 이런 겁니다. 또 이불 커버 뭐 이런 것, 또 시트 이런 거 일종의 침구류라고 하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깨끗하게 세탁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샤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이 씻고 자더라도 침구류, 뭐 이불이나 시트를 만약에 한 달간만 빨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세균, 먼지, 진드기 등등이 그대로 쌓이기 때문에 뭐 샤워 안만 깨끗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워보다 침구류를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과외적인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샤워를 아침에 할지 또는 저녁에 할까 등등을 생각해 보는 건 물론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다르니까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할까 저녁에 할까 뭐 고민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도 한번 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한번 하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루 2번 한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2번 하는 걸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그러면 일단 고민거리 끝.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불이나 베개 등의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잘 세탁하는 것도 샤워 못지않게 오히려 매우 중요하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해 놓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진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